헌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국민의 여론은 여전히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게 높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법에 야당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계엄하라고 되어 있어요? 야당과 대화하라는 게 지난 70년 넘는 국가 운영에, 정부 운영에 그냥 교훈이에요. 근데 세상에 야당이 말 안 듣고 야당이 기분 나쁘게 하니까 거기다가 계엄을 선포해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저 탄핵을 반드시 인용해야 된다고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손톱만큼의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더 질질 끌지 말고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을 8대 0으로 인용해서 파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야당 속의 야당 박용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야당 속의 야당이란 표현은 어떠신지요? 야당 속의 여당은 아니잖아요. 되게 외롭구나 너 이런 느낌이네요. 네. 외로우세요? 소신, 용기 뭐 듣기는 좋은 얘기지만 외롭고 힘든 과정에 있죠. 네. 여쭤볼 게 많습니다. 자, 헌재 결정이 뭐 이번 주 금요일쯤은 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뭐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라고 뭐 알겠습니까? 이제 뭐 법률 전문가들 또 그 판사 검사 출신 분들도 잘 모르고 그냥 예측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알려줬더라고요. 뭐 네, 이번에도 내일 그럴 모레 것 같습니다. 한다 이렇게. 예, 이번에도 네. 그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전에는 변호인단 양측에게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는 될 텐데, 저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가 지금 두 쪽 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미 두 쪽 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헌법재판관들이 손톱만큼의 애국심이 있다면 저는 빠르게 판단하고 8대 0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나라를 생각하는 8명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끈다. 최근에 흉흉하게 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막 계속 간다. 그럼 그 8명은 나만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 남을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요, 각하든 인용이든 그 반대편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원심력이 굉장히 세요, 그죠? 네. 최상목 대행이 그 불법 폭력 집회 용납하지 않겠다 오늘 입장도 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 만약에 금요일쯤 결과가 나온다면 네. 주말에는 정말 서울 시내 교통이 꽉 막힐 만큼 힘들 거예요, 그죠? 한 가지 이제 돌이켜봐야 될 게 있어요. 네. 8년 전에도 똑같이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그때도 광장에서의 분노의 목소리와 반대하는 목소리, 찬성하는 목소리가 다 있었습니다. 분노의 이유도 제각각이었죠.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때는 그래도요. 탄핵당한 대통령 측의 여당 의원들이 부끄러움도 알았고 염치도 알았고 그래서 탄핵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 탄핵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을 그냥 지켰던 사람들조차도 그 탄핵은 잘못된 탄핵이라고 계속 주장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면 광장의 분노에 확성기 노릇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가서 막 그 혐오와 분노를 자극하고 그걸 퍼나르고 확성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라가 깨지든가 말든가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서 박수 받고 이러고 그 진영에 가면 박수 받거든요. 크게 박수 받죠. 네. 저 어디 이제 이런 행사를 가면 뭐 강연 같은 거 하잖아요. 정치 강연 최근에 많이 가면서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원래 노벨 평화상을 받기는 했지만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네. 그 아프리카 창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아프리카 민족회의라고 하는 최대 조직이죠. 야당 조직. 거기에 군사 조직의 총사령관입니다. 네. 본인이 창립했고 아프리카 곳곳에 군사기지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서 훈련시켜갖고 국내로 침입시켜서 사보타주, 뭐 공장 폭파, 요인 암살 이런 거 다 주도하던 사람. 젊었을 때. 예. 네. 그래서 잡혀갖고 거의 뭐 사형 직전까지 이렇게 갔었던 사람. 근데 그가 달라져서 변화돼서 이제 석방되고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백인 정권과 ANC 핵심들 양측은 서로 94년에 총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넘겨주기로 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노벨 평화상을 받죠. 근데 양 극단이 그걸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 중에 우익들이 한 3만 명, 4만 명 정도의 군사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심지어 탱크도 구입하고 군사 훈련도 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폭동을 막 선동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막 준동을 하는데 네. 계속해서 이 평화협정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만델라가 그러니까 그 ANC 내부에서 만델라를 겁쟁이라 공격해요. 당신이 그렇게 우리 형제들이 싸울 땐 싸워야지. 우리 형제들이 피해에 대해서 왜 같이 분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냐 이렇게 해요. 만델라는 참자. 여기서 좀 참고 가면 우리가 정권 쥔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로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그 백인 구구주의자에 의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그 후배 아프리카의 창이라고 하는 총사령관, 현직 총사령관인 크리스 한이라는 사람이 암살돼서 죽어요. 네. 100주 되나지. 그 분노가 어마어마한데 한 30만, 40만이 모인 그 장례식장에서 거기서 막 야유가 쏟아지는데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바라는 게 우리들의 분노입니다.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델라가 되게 외롭게 갔거든요. 힘들게 갔습니다. 근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그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분노, 광장의 분노에 그냥 끌려가서는 안 되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극단적으로 밀고 나오고 뭐 어떻게 막 다 헌재를 쓸어버려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폭력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냥 따라가고 박수치고 몸대주고 있는 거 확성기 놀이만 하는 것은 8년 전하고 지금 막 가장 다른 거다. 정치인들의 책임감에 대해서 진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 안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박용진 의원입니까? 지금 물론 원내에 안 계시지만 민주당도 다른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썩 포용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로남불하고 위선의 모습 보이지 않고 당내 이견에 대해서 공간을 내주지 않고 그냥 제압해버리고 자꾸 그렇게 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이 무책임한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 안에서는 제가 할게요. 할 말 다 하고 또 지금 국회의원 아니지만 당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지금 문제는 정말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저 극단적인 선택과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그냥 내란 추종 세력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 책임질 생각 안 하고 대한민국 경제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여야가 당연히 따라야 한다, 수긍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100%다 생각합니다.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전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민주당 따라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비판하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일에 지금 가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태도는 제가 국민의힘에게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사실은 근데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허구의 사실을 믿고 예를 들어 선관위 부정선거라든지 뭐 중국 관련해서도 과장되거나 허구의 사실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그것을 믿고
믿고 그 증폭되고 사회적으로 뭐 일부만 믿는 게 아닙니다. 네. 정치인들이 심지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들이 거기에 동조해주고 어떤 분들은 일부긴 하겠지만 단상에 올라가서 그 주장을 또 되풀이하고.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같은 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네. 제가 예를 들어 하나만 제가 며칠 전에 본 거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보수 커뮤니티에 지금 크게 돌고 있는 글 중에 하나인데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기 전에 나온 글입니다. 윤통이 돌아오면 공직, 공기업, 좌파들 척결되고 90년대처럼 입사원서 싸들고 와서 2030 다 모셔감. 30대 백수도 수소문해서 일자리 생긴다. 화교들이 망친 상권 되살아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 물리친 나라로 한국에 비자 무제한 퍼주고 중국인용으로 지어놓은 아파트 수백만 호 2030에게 싸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 잘 나가면 집이 생기고 직장이 생긴다. 근데 그냥 누군가 그냥 쓴 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았는지 이 커뮤니티에서요. 이런 문화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치인들은? 저는 뭐 유튜브 탓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선동, 혐오 이런 것들을 막 자극하고 하는데 거기에 정치인들이 가서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저는 봐요. 그거는 사실 여야가 다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사회가 뭐 다양성을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런데 그거를 공론장으로 끌고 들어오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동체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그런 의사결정이 반영되도록 하고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 정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용기, 정치인의 용기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어디 강연 가서 꼭 하는 정치인의 3가지 용기. 자기 권한이지만 그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용기다. 다 그것대로 해서 거부권 다 행사하고 다 뭐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용기 있는 게 아니다. 절제하는 게 용기다. 두 번째로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못 믿겠어도 대화를 그만둬서는 안 된다. 손 내밀 용기, 악수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지지층이 원하는 일이지만 공동체에 해가 되면 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용기거든요. 그런 용기를 만델라는 보여준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부인도 자기를 욕하고 떠났어요. 그 고생을 같이 했었던 위니 만델라가 만델라가 변했다. 저 사람 겁쟁이다. 저 사람 말고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만델라는 그냥 묵묵히 그걸 들었다고요. 자기 주변에 자기 친구들 다 떠나는데도 그 200만이라고 하는 내전이 벌어지면 200만의 국민이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전쟁을 막은 거거든요. 그리고 흑인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내전 상황이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심리적 내전 상태에 이미 들어갔고 자칫 잘못하면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행동 계속하면 정말 큰일 날 거다. 그러면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욕먹더라도 용기 있게 그 부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꾸 그런 극단 주장에 따라가서 예 맞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박수 쳐주고 또 박수 받고 척결하자고 그러고 죽이자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선생님 그런 사람들이 공직자로 선출돼 있어서야 되겠어요. 먼저 절대 그러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면 남이 저런 국회의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나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라는 게 잘은 모르지만 소중한 걸 지키는 거 아닙니까? 진보라는 건 이건 잘못했으니까 좀 고쳐보자 그러는 거고 우리 사회에 또 지켜야 되는 가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키는 게 보수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긴 하지만 그 시위대를 보면 파괴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원내 의원님들 올라가서 뭐 헌재나 뭐 선관위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따르는 목사님은 오늘부터 내전이다 막 이렇게 계속 선언을 하고 선동을 하고 이 극단이 예를 들어 만약에 헌재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작용 반작용으로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헌재에서 그러니까 만일에 기각이나 각하 네. 뭐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할 때 그러겠죠. 책임 있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진영은 책임 어떻게 할 있게, 것이냐. 해야 거대한 되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싸워야 한다는 주장 굉장히 높을 거고 지금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진보진영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미 뭐 80년대 후반에 나는 싸우겠다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요 며칠 동안 윤 대통령 풀려난 다음에 저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드립니다. 그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을 때요. 그 상황을 그냥 봤어요. TV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담화문 네, 발표하는 네. 걸. 저 사람 미쳤나? 그 생각을 잠깐 하고 바로 입장문을 썼는데 제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건 아닙니다만 처음으로 그날 SNS에 공개 메시지를 냈고 그날 처음으로 국회를 갔어요. 국회의원 관두고 나서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쓰고 올리고 저는 국회로 갑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밤 잠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맞서 싸워야 돼. 그날 밤에? 예,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사퇴하라. 제가 그 쓰면서 국무위원들도 사퇴하라. 경찰, 군인, 공무원 절대 이 명령에 따르지 마라. 당신들 큰일 날 일 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 여러분 잠들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싸웁시다. 저는 국회로 갑니다. 오늘 밤 잠들지 않는 분들 국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리고 바로 갔어요. 갔더니 뭐 아직 100명, 200명 정도밖에 시민들 안 모여 계시긴 했는데 11시 조금 넘어서 도착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 돌아와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짓누르고 아까 지금 쭉 썼던 그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건 싸워야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날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이 시민이니까 이제 한 명이 시민이니까 시민들과 그 분노를 조직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모으고 해야죠. 계엄을 다시 동원하면 정말 목숨 걸고 싸울 생각입니다.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론의 장에서 서로의 논쟁과 말로써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는 그것도 역시 한치도 물러섬 없이 할 겁니다. 저쪽에서 만일에 폭력을 동원한다 그러면 그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 그 선출직 공직자들의 태도는 그 광장의 분노를 퍼나르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라고 뽑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최종적인 갈등의 해결자들로 남아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니, 강경하게 투쟁할 줄 몰라서 국회의원들 뽑아요, 우리가? 박용진은 싸울 줄 몰라서 국회의원일 때 과격한 얘기 안 했겠어요?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세상을 단 1cm라도 바꿔야 되니까 그런 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투쟁이 필요하면 시민이 할게요. 저는 국회의원 지금 아니니까. 그날 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네. 그날 밤 국회 앞에 가서 다 들이맞고 싸웠던 것처럼 그때 시민들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본회의장 앞에 계셨어요? 본회의장 제가 국회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네. 국회 현관을 네. 정문을 지키고 그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옛날에 데모도 해봤고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거기 시민들한테 호소해서 우리 집회 진행합시다. 네. 우왕좌왕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집회를 진행하고 2시간 반, 3시간 정도를 거의 생목으로 그 집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그걸 100번 하라면 100번도 할게요. 그러나 책임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광장의 불안과 광장의 분노와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을 충돌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같은 맥락의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사실 어려운 질문이고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의 갈등을 정치가 해결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정치인들은 그걸 부추기고 거기에 올라타고 정치가 정치로서 해결을 못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하고 계속 사법부에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죠. 정치가 역할을 못하니까 네. 판사들만 바쁘게. 그래서 이 판사가 이 결정하면 욕먹고 저거 결정하면 또 이쪽에서 욕먹고 그죠? 네. 네, 물론 총칼로 해결하는 건 정말 더 나쁜 생각도 하기 싫은 거지만 정치가 이게 타협을 못 찾으니까 이 극단의 해결, 이 극단의 갈등을 전혀 정치가 역할을 못하니까. 헌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여론조사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국민의 여론은 여전히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조율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국민을 향해서 그런 총뿌리를 들이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 핑계를 들어보면 이게 다 야당 놈들이 국정을 마비시켜서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법에 야당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계엄하라고 되어 있어요? 불문법이긴 합니다만 야당과 대화하라는 게 지난 70년 넘는 국가 운영에 정부 운영에 그냥 교훈이에요. 네. 근데 세상에 야당이 말 안 듣고 야당이 기분 나쁘게 하니까 거기다가 계엄을 선포해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저 탄핵을 반드시 인용해야 된다고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광장에 나와 있는 분들 그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그래서 손톱만큼의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더 질질 끌지 말고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을 8대 0으로 인용해서 파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석방은 예상 못 하셨죠? 못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전혀 예상 못했던 것 같고 언론도요. 네. 나중에 뭐 이야기 들어보면 뭐 그게 뭐 절차적으로 이게 맞고 저쩌고 그러는데요. 법치주의가요.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그게 사법정이지.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대통령에게 적용되면 그게 사법정입니까? 사법의 특권과 특혜지. 저는 그래서 이번 판사의 그 판결도 심우정 검찰총장의 뭐 조치도 다 이해 안 돼요. 국민 상식이 완전히 반하는 일이에요. 오늘 어제 언론의 분석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만약에 이제 대선 전국에 가게 되면 윤 대통령이 거리로 나와서 예컨대 뭐 윤 대통령 상징할 수 있는 어퍼컷을 한 번 더 할 것이다. 사실상 이제 거리 정치를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제 탄핵안 인용되더라도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적 절차에 따르면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컷 날리고 집회에 참여하고 선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거는 국민의힘한테는 재앙 같은 일이고 국민의힘 뭐 여러 후보자들에게 악몽이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민주당한테 한 가지 그 역할이 있다 그러면 네. 아슬아슬한 승리가 아니고 압도적 승리. 6대 4, 5.5 대 4.5 이런 게 아니고요. 7대 3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대 다수의 합의점들을 끌어내고 공동정부 구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주당 정파만에 혹은 민주당 내에서 주류들만에 이런 승리를 해서 나머지를 다 독식하겠다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수의 정치 세력과 의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을 만들어서 압도적 승리를 이뤄내야지 아슬아슬한 승리 그렇게 가면 선거가 끝나도 선거가 갈등의 종결점이 돼야 되는데 갈등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쥐어받자 저 선거 다음 날부터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데모의 시작, 탄핵 요청, 뭐 요구가 또 넘쳐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난동을 피울수록 더 난감한 상황으로 빠질 거고 민주당은 그런 때일수록 자만해서 우리 뭐가 단독으로 해도 되겠구나 이러지 말고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윤 대통령이 석방된 다음에 아마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고 네. 사실은 뭐 대선으로
간다 이렇게 속으로 믿고 있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판이 아니구나 하면서 또 결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 결집하면 박 의원님처럼 진보 진영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 잘하는 사람은 뭐 특별한 표현이 우리가 잘하는 표현이 있지만 그 표현 안 쓰겠습니다. 네. 그럼 말하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이 그런 말 할 때야? 이런 그렇죠.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저를 비롯해서 한 5명 이렇게 만나서 네. 당내 통합, 국민 통합 뭐 이런 얘기 하고요. 힘 모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모 방송 나가서 그 내통 발언을 하는 바람에 네. 그거 난리 났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바보. 세포동의안을 네. 그 당시에 그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과 내통한 거 아니냐? 네. 검찰 그 의원들이 내통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렇게 탄핵 추종 세력들이 더 기세등등하니까 탄핵 추종입니다. 계엄 추종 세력들이 내란 추종 세력들이 기세등등하니까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재명 대표하고 사적인 감정 그런 걸 도드라지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래 그걸 덮고 같이 손잡고 대한민국의 뭐 미래를 위해서 같이 힘합치겠다고 모습을 보여주자.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감정 꾹꾹 누르고 나갔는데 나중에 내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바보처럼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난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라고 다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 나만 또 속은 건가? 뭐 나만 또 바보 됐다. 네, 나만 또 바보 됐다. 네. 지난번 공천 3번 경선하고요. 3번 배제됐어요. 마지막에는 누구도 공천할 사람이 없으니까 박용진은 아예 제끼고 다른 사람, 그 동네에 살지도 않는 사람, 투표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 공천을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꾹꾹 참고 그때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려운 영남 지역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도와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왜 바보처럼 그러고 있냐. 당을 나가든가 그래도 되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바보 소리 또 듣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감해지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선. 이런 사람 더 난감해집니다. 그리고 당이 잘못 가고 문제가 생길 때 지적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던 욕을 좀 먹더라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공간이 더 좁아지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지난번 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났던 때보다 더 황당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보다 아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무슨 그 올림픽 금메달 3관왕 달성한 사람이 퍼레이드 하듯이 말이에요. 그 귀국 퍼레이드 하듯이 저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를 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장면이 연출되고 하니까 지금은 진짜 더 엄혹한 상황이 돼서 지난번 그 내통 발언으로 인한 뭐 아직 어떠한 해명도 듣지 못했지만 내일 또 만나자고 네. 연락이 왔어요. 같이 여럿이? 예. 네. 그래서 그 같이 봤던 누구 만나서? 따로따로 만났던 사람들. 네. 뭐 그때 이제 대상자는 그때 만났던 뭐 김경수, 박용진,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 네. 그리고 이제 김두관, 이광재 이런 분들이 대상자인데 바로 내일이니까 저도 일정을 막 조정해야 됐고 일정 조정이 안 된 분들은 못 오시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갈까 말까 또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하죠. 했는데 그래도 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민주당 안에서 지난번 발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일 가긴 갈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나 민주당 당내 옳고 그름보다는 지금 뭐 헌재나 이런 뭐 혹시나 다가올 수 있는 대선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 말을 아껴야 할 상황이다 박용진이. 그렇죠. 왜냐하면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맨날 싸우더라도 뭐 외계인 쳐들어오면 같이 손잡고 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외계인 같은 일이 외계인이 쳐들어오는 것도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라서 지금 그때 힘을 합치는 거 말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간의 이견 다른
다른 목소리를 냈었던 것도 최종적으로 민주주의가 역진 불가능한 승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국민의 승리를 일궈내기 위해서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일에 더 크게 복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 목소리를 조금 낮추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이 대표가 그날 사과를 했죠, 공천에 대해서. 예, 예.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셨는지 들어봐도 돼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네. 다들 뭐 영상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지난 선거 때 내 손이 한 일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힘듭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공개가 끝나고 비공개로 둘이 한 1시간 40분 네.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는 이제 두 번 세 번 미안하고 뭐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 고통받기 힘들었을 텐데 미안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미안하게 됐다. 그거를 또 대변인을 또 따로 불러서 그렇게 기자들한테 이야기하셔라 하고 그렇게 또 공지도 한 걸로 그 멘트를 공개해 주라. 예, 예,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만 바보 된 것 같다. 그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 사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근데 이제 사과받고 끝날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만나서 어떤 협의들을 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필요하죠. 그걸 어떻게 할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해야 되겠지만 그걸 좀 달라 했는데 네. 그 발언이 또 나와서 나만 바보 되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지금도 역시 어쨌든 그 관련된 해명과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역구가 강북 을구입니다. 강북을입니까? 예. 네, 강북을. 그 전 이번에 공천 떨어지시기 전에 그 전 선거에서 서울 1등인가 하셨죠? 득표율이. 예, 득표율은 민주당 떨어질 거 후보자들에서 공천 떨어질 거 생각 못 하셨죠? 못했죠. 꿈에도 못 하셨습니까? 네. 혹시나 이런 생각도 못 해보죠. 혹시나 대표와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뭐 만에 하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설마니 박용진이 하위 뭐 10%, 20% 그렇게 하겠나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자신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평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막 조여오기 시작할 때는 이게 그러지 않겠구나. 그리고 계속 박용진은 배제한 채로 황당한 경선을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제 마지막 경선은 세 번째 경선은 전국에 있는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했어요. 네. 서울 강북구를. 그래서 제가 광주 가서, 전주 가서, 부산 가서 저 좀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으니까요. 황당했죠. 그 무렵 암 수술하셨다고요? 암을 발견하셔서 설암? 예, 지금도 사실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아니까 네. 정치인이 뭐 아픈 게 자랑이 아닙니다만 아팠던 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때 경선 때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고요. 근데 창피하기도 하고 약해 보이는 것도 싫고 암 걸린 게 왜 창피한 일입니까? 힘든 건강 일이죠. 관리를 못했으니까 정치인이 그래서 다 내 탓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경선 막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주변에 아무 얘기 안 하고 수술하고 일주일 입원해야 됐거든요. 그렇게 입원하고 다시 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도 찍어놓고 녹화 방송도 몇 개 해놓고 그러니까는 일반 유권자들과 주민들은 이제 모르셨을 테고 나중에 뭐 언론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슬슬 알려지게 됐는데 지금 건강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그동안 설마 그러게 하겠어 했다가 요즘 새삼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게 일체유심조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사시는 말씀이긴 한데 마음 먹게 달려. 내가 그때 마음이 흔들렸나 보다. 되게 힘들었었나 보다. 겉으로는 되게 뭐 강한 척하지만 힘들면 그렇게 몸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공천 탈락이 먼저입니까? 암을 발견하신 게 먼저입니까? 공천 다 그 무렵이죠. 경선 그때입니다. 한참 막 경선 들어갈 때. 뭘 먼저 하셨어요? 둘 다 굉장히 인간이 크게 낙담할 사안인데. 아니 뭐 자신은 있었어요. 경선하게 이렇게 되면. 네. 근데 뭐
그게 어려움은 있더라도 자신 있겠지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마음이 좀 힘들고 그랬었는 것 같고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걸 먼저 알았습니다. 먼저 알았고요. 네. 네, 참 안 좋은 일이 겹친다고 하던데. 네. 정무에 오래 계셨으니까 저희 또 3프로 TV니까 경제 관련해서도 좀 많이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흔히 언론에서 이제 우클릭하고 있다. 네, 중도 네, 네. 진영을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나와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 뭐 노선도 많이 다르고 입장도 많이 달라서 비판을 많이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경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클릭이다. 저는 동의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클릭에 동의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네. 우클릭이라고 규정하는 규정하는 거에 거에 대해서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 어느 정치 세력이 그 경제 성장과 기업 지원을 포기합니까? 심지어 스웨덴 사회당, 그래서 3인당조차도요, 본인들이 집권을 하던 야당이었던 시절이라도 기업에 대한 지원, 경제에 대한 성장에 대한 프로젝트와 뭐 이런 걸 계속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도 역시 효과를 못 봤을 일이 좀 있을지언정 네. 경제 성장, 기업 지원은 정책을 놓친 적은 없어요. 저는 세금을 감세든 증세든 간에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 정도밖에 없잖아요. 뭐 금리와 관련 통화 정책은 어쨌든 한국은행이 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감세든 증세든 할 수 있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가 핵심이에요. 근데 상속세와 관련해서 상속세를 줄여주면 내수가 진작되나요? R&D 투자가 생기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물려받는 갑자기 불로소득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이걸 그 세금 내야 되는 거를 깎아주는 거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41.4%예요. 미국은 연방세와 연방상속세와 주별 상속세가 따로 있으니까 실효세율 우리보다 더 낮아요. 더 높아요, 우리보다. 그런데 대한민국 실효세율이 높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 대상자도 한 10,000에서 20,0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리고 20억 이하의 실효세율은 더 낮아서 16%대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네. 세율이 10%, 20%, 30%에서 50%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실효세율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말씀을 네, 좀.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저렇게 해서 어떤 경제 성장의 효과, 내수 진작의 효과,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거냐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이재명 대표도 안 해. 민주당도 안 해. 국민의힘도 안 해. 너희 이만큼 깎아줘? 우린 더 깎아줄 거야. 그래서 감세정책 경쟁을 하는데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내냐고요.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정치 세력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세나 증세냐를 가지고 보수 진보 나누는 거 후지다고 생각해요. 되게 오래된 낡은 이제 네.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감세는 뭐 보수, 증세는 진보, 이런 거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경제 정책을 펼 거냐, 기업 지원을 만들어낼 거냐, 이거에 대한 그 능수능란한 정책과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게 진보지. 운동장을 넓게 써서 골을 넣고 경기를 이기는 게 진보이고 선수의 역할이잖아요. 그걸 해야죠. 손흥민이 왜 골을 잘 넣겠습니까? 왼발 오른발 다 써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든 골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저는 운동장 넓게 써야 된다. 그리고 손흥민처럼 왼발 오른발 다 쓸 줄 아는 진보가 진짜 진보지. 고리타분한 고식적인 방식. 뭐 감세는 보수, 뭐 증세는 진보. 틀렸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국민의 삶을 1cm라도 변화시켜내고 더 풍족하게 만들어내는 거, 경제 성장과 그리고 국민 복지를 높여내는 일이 진보적 정치 세력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에는 우클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맞다. 다만 엉터리 경제법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 그거는 뭐 우클릭이 아니라 국민 경제에 해가 되는 일을 하려고 그런다. 부의 대물림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사회적 불균형을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막는 일은 저는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이제 거대한 기업의 오너나 큰 부자들, 사실 상속세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몇몇 분들이 최고 세율이 50%에 또 대주주는 할증까지 해서 60%가 되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내는 데는 거의 없다. 네. 실제로 수치를 보면 분명히 많이 높습니다. 이분들을 좀 깎아주자는 거고 민주당은
강남 집이 원래 10억, 20억 하던 게 30억, 40억, 50억 이러니까 이거 갖고 있던 분들이 저 사별하고 부인이나 뭐 이렇게 자녀들에게 해주려는데 이게 뭐 집 한 채는 물려줄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지나치게 재벌 오너들이 너무 절반을 내다 보면 뭐 삼성 전문가시지만 사실은 기업 승계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재벌 2세, 3세는 제가 볼 땐 태어날 때부터 이거 아버지한테 이걸 어떻게 물려받지?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나눠서 봅니다. 네. 만일에 그 기업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오너십, 리더십이 더 좋은지 CEO가 더 좋은지 그 기업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길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재벌의 편법과 반칙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열어줄 수 있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융자산 그리고 뭐 부동산 자산 이런 거를 불로소득으로 얻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지금의 상속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그게 사회 정의에 어긋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은 자칫 잘못하면 그 물려받은 주식으로 물려받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의 시세와 시대 평가를 네. 가지고서 절반을 내고 뭐 절반 넘게 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잘못 운영하게 되면 기업 주식은 그냥 휴지 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사회 전체의 공익을 생각해서 그거 조정할 수 있다. 가업상계 방식에 대해서 네. 더 강화해 줄 수도 있다. 사회적 합의가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때 90%의 상속세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70%의 상속세예요. 그러니까 그 보수 우파 정부 시절에 더 강했어요. 물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르긴 네, 합니다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속세 높으면 사회주의 정권이다. 그런 무식한 소리 하시지 말라는 걸 제가 국민의힘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불로소득에 관련된 그래서 부의 불평등을 좀 완화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정의에 더 부합한다. 네, 지금대로 하는 게. 민주당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뭐 집 한 채는 그 집 한 채 못 물려주는 사람들 박탈감 어쩌자고요. 그리고 집 한 채도요.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 지금 얘기들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고가의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일정 금액 밑에는 사실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죠. 해당 사항이 없어요. 2,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물려줄 경우에 부인과 자녀들이 내는 게 뭐 1인당 한 1억에서 2억, 네. 2, 30억 그러니까 뭐한 실제로 8, 따져보면. 9억을 물려받는다면 1억에서 많게는 2억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중산층 같은 경우에요. 조금 뭐 그걸 좀 빼주자는 거예요. 과장해서 민주당은. 얘기를 하면 네. 뭐 마용성 어쩌고 그러더구만요. 마용성 쪽에 그 해당되는 게 많아서 네. 선거 때 그분들이 표를 좀 얻으려면 그렇다. 그러니까 완전히 표를 위한 그 뭐 그렇게 민주당에서 뭐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표를 위해서 저러는 거다라고 하는 분석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조세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그러는 게 상당히 입법 취지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할 일이냐. 우리가 마용성 진보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집 한 채 물려줄 집도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 혹은 해당 사항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받는 의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고리타분해 보이나요? 저는 진짜 진보적인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 입장을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꾸 네. 그 얘기를 하니까 다들 입을 다물던데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신대로 얘기하시고요. 정책적으로 얘기하셔야죠.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지켜오던 방식을 이재명 대표 앞에서는 다 꼬리를 내리고 말을 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꼭 그런 거나 뭐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런 경우는 이 대표와 뭐 여러 번 정책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기도 해서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뭐 이승만 정부 때 박정희 정부 때 상속세가 80% 90%였다는 건 사실은 그 무렵은 틀린 팩트는 아니지만 그 무렵은 사회주의가 워낙 전 세계로 번지고 있어서 세율이 워낙 소득세도 뭐 미국에서 78%막 이럴 때이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게 정답을 모르니까 여야가 그렇죠. 늘 진보와 보수가 근데 선진국에 우리가 선진국보다 보유세 우리가 종부세 논쟁을 할 때 선진국보다 보유세율이
높다, 실효세율 낮다, 실효세율 형편없이 낮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기업의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할 때는 왜 선진국에 비해 안 따지느냐. 예를 들어 김정주 대표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네. 아시겠지만 부인과 두 자녀가 그런 현금이 5조 원인가 됐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그 상속세 마련안이라고 주식을 대납했고 그래서 뭐 저 넥슨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넥슨에 뭐 대주주가 한때 기재부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재벌 기업 오너들의 그 편법과 반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그런 삼성의 경우는 그 어떤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한 반칙과 여러 편법들이 동원됐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으로 지분으로 이거를 물려받게 되는 경우에 이것이 이제 이 지분을 팔려고 한다거나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네. 맞춰서 승계받았던 그때의 세금을 뭐 이연시켜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네. 기업 운영 안 해. 그냥 나갈래. 그냥 건물이나 몇 채 얻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그때 실현시킬 수도 있는데 물려받은 시점에 그걸 반드시 그때 내야 된다. 상속세의 원래 뜻은 그렇긴 합니다만 네, 네.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좀 다르게 이걸 좀 바라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그 글로벌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가치를 창출해내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려면 실제로 그 오너십이 더 강화되어야 될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해서 길을 열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보다 많이 유연해지셨는데요. 저는 원래 유연했고요. 왼발 오른발 다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손흥민 수준은 아닙니다만 운동장은 넓게 쓰고 넓게 봐야 된다고 봐요. 유산 취득세로 일부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법을 개정했더만요. 네, 유산 취득세 형식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억을 물려주면 아버지한테 상속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그동안에 그 돈 벌면서 세금 한 번씩은 다 냈으니까. 다 냈죠. 예. 네. 자녀들이나 부인이 또는 뭐 남편이 그 받을 때 그 예를 들어 30억씩 나눠 가지면 나한테 30억의 이익이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30억에 대한 뭐 소득세율 정도만 내면 이건 어떠냐? 어쨌든 소득에는 부과하면 되니까. 그럼 이게 세율도 확 낮아질 거고 부담도 낮아지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적 합의해서 충분히 뭐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가 아니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상속세를 낮춰주는 게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경제 효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서 네. 표만 말하고 양측이 더 많이 깎아주기 경쟁을 하는 거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세제에서의 합리화는 얼마든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고 또 경제 운영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끌어갈 수 있는 네.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K 엔비디아였던가요? 언론이 이름 붙인 건가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 수는 없지만 네. 뭐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좋은 기업이 있는데 또는 만들기 위해서 재정 투입을 해서 네. 그 보따리만큼 지분만큼 거기서 뭐 배당도 나오고 주가도 올라오면 네. 그걸 이제 재정으로 쓰자. 네. 좋은 데 쓰자.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쓰자. 뭐 R&D든 복지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왜 자본시장이라는 게 그냥 주식 기업 공부해서 그냥 내가 주식 사고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얻거나. 근데 왜 국가가 이거 끼어드는 이게 사회주의시가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네.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진짜 무식한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별 특별한 걸 정보 없이 엔비디아 얘기 나오고 나서 막 한동훈 대표부터 시작해서 막 동원돼 가지고 막 공격을 네. 하길래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해라 그랬거든요. 핵심은 지분 취득을 왜 정부가 하냐? 민간이 하면 되지. 민간이 아니, 주식 사서 자본금 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의 정부 투자를 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정부가 운영과 관련해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요. 약간 모순된 투자 행동을 보입니다.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사실 시장에서 다 알았어요. 셀트리온, 쿠팡, 배달의 민족이 싹수 있는 아주 괜찮은 기업이야. 야, 이거 잘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투자를 되게 다 많이들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그걸 투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상장한 기업이 아니었던 초기에 막 유니콘으로 막 커가고 있을 과정이었거든요. 그게 누가 투자했느냐? 아시는 것처럼 다들 우리 3% 보시는 분들 셀트리온은 싱가포르 테마세기 거기 네. 국부펀드잖아요. 했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배달의 민족에 투자했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쿠팡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는 다 대박 냈어요. 왜냐하면 상장하고 하고 나서 엄청나게 기업 가치가 뛰어가지고요. 배당도 엄청나게 받아 챙기지만 자기들의 지분 가치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만일에 국민연금이 그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됐으면 상장 기업만이 아니라 애초에 이런 약간의 벤처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면 저는 얼마든지 우리 국민의 연금의 소득 수익률이 훨씬 네.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물론 국민연금 수익률 대박 쳤죠. 그러나 평균 수익률은 5%대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제가 내놨었던 방식이 국부펀드로 나라로 부자도 국민도 부자로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좋은 기업, 예를 들어서 펀드에 국가가 주도하는 펀딩을 하고 그 펀드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되면 훨씬 아시겠습니다만 투자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되잖아요. 큰 규모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위험도 분산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득도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국부펀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연금들이 1%대에서 많아봐야 5%대에 이제 국가 공공기금까지도 이렇게 낮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봤고 거기에 국민들이 보실 때 국민 경제에 아주 필요한 국가 전략 산업들 싹수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해서 그 수익으로 정부 재정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얘기다. 네. 싱가포르이 그렇게 하고 있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그렇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북해 유전이 개발된 이후부터 모이는 이익을 모아서 했는데 코로나 기간인 2019년에 거기서 40조를 인출했던 걸로 알아요. 네. 그 40조가 제 기억으로는 재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재정으로 쓴 네.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세금을 더 걷거나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 그 돈을 인출해서 했거든요. 그 40조면 제 기억에 노르웨이 정부의 1년 예산이 거의 맞먹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거기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그거를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밀어붙이는 건 무식한 소리에 불과하다. 박용진이 지난 3년 전에 얘기했었던 국부펀드 경선 과정에서 주장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이게 우리 김정은 기자도 그걸 모르시니까 좀 아쉬운데 그런 주장을 했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무도 주목을 못 받은 거긴 한데 지금 민주당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 국부펀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좀 얘기하는 건 아주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그건 저희는 3% TV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 우리 기업 특히 우리 기업들의 지배 구조라든지 자본시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비판적인 목소리 또 법 개정도 많이 하셨었는데 우리 기업들의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게 좀 더 나아져야 한다,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본적으로 이 우리 증시의 가치 평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다들 입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한국 증시가. 그리고 도대체 한국 증시가 왜 우리 제대로 되지 못하느냐. 단타 매매로 다 가기 때문이다. 근데 단타 매매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연말에 배당률이 그럼 높으냐. 배당 수익을 제대로 기대할 수가 없는 분위기. 그 이후에는 왜 그렇게 되느냐. 대주주의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 아니냐. 기업 오너와 그 일가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배당이라든지 기업 운영이라든지 주주 이익을 챙기는 문제든지 이런 게 다 무시되고 가니까 이 문제에서 저는 지금의 상법 개정에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증시에서도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도 우리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반영이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에서의 반칙, 특히나 공매도를
공매도로 외피를 둘러쓴 사기 행위들 있잖아요. 네. 걸리면 진짜 작사를 내야 되거든요. 제가 정무위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본시장법 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기 행위와 관련해서 그 처벌을 더 강화하고 또 빨리 적발하고 더 선제적인 처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벌금도 더 강화하고요. 그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다 투명하게 정의롭게 시장이 안정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우리 시장 경제가 또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십니까? 예, 뭐 삼성전자 그렇게 공격하고 했습니다만 네. 삼성전자 주식을 작년에 공개적으로 샀습니다. 네.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네. 뭐 기업 오너들의 문제지 제가 네. 늘 지적하던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빠지는 이유의 대부분이 박용진이 늘 주장했었던 오너 리스크와 관련된 건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쭉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기업 망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국민 기업이 더 잘 되길 바라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백수 시절에 뭐 그거 샀습니다. 손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정치인 박용진이 생각하는 우리 자본시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민주적이고 성장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어떤 시장을 꿈꾸세요? 한탕주의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내 미래 자산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흔히 내가 자자 이렇게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때 표현했어요. 네.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가족의 건강, 자녀의 교육, 노후 자산. 이 다섯 가지가 되게 행복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역대 대한민국 정부들은 그거를 다 어떻게든 촘촘히 만들어 주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그걸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안정화돼서 한국 경제가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이런 게 있어야,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정부가 좀 마련해 준다고 그래야 자산 마련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노후 자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우리 그냥 저축 말고도 그런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자본시장, 주식시장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한탕주의로 비트코인 같은 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꼰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정부가.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열심히 시장에서 열심히 노동시장에서 노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얻은 근로소득으로 또 적극적인 미래 투자를 하시라. 네. 단타매매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그렇게 하면 당신의 노후는 행복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세제 혜택 과감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그 퇴직연금요. 심각하잖아요. 세상에 네. 1년에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수익률 1%. 1%. 근데 거기에 대한 운용비로 들어가는 가져가는 수수료는 1조가 넘어요. 네. 이게 도덕 운용이죠. 저는 진짜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가 다들 뭐 안전빵으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전 진짜 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선해야 된다. 그 정부가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